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임시정부 초기에 정말 맹활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두 분 다 개신교 목사입니다. 독립운동가 중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 그 민족 대표 33명을 보면은 기독교인이 16명이고 그 중에 목사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손정도 목사와 현순 목사는 이 33인 중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은 임시정부 초기에 정말 맹활약을 벌였습니다. 너무 이제 그 역정 또는 인생이 치열하고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 사진을 보면은 요 왼쪽 사진이 손정도 목사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쯤에 있는 사진이 현순 목사인데 100년 전 이제 지식인이죠. 벌써 이 표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손정도 목사의 가족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현순 목사의 가족 사진인데 이 사진은 194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김일성이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엄청난 극찬을 했지요. 1990년대 김일성이 자서전을 펴냅니다. 한 5권이나 6권으로 된 건데 그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죠. 거기에 아예 별도 챕터로 손정도 목사 해가지고 자기와 손정도 목사의 관계를 자세히 이제 기술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모택동이나 스탈린 또는 레닌이나 막스보다도 손정도 목사를 더 극찬을 한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무튼 두 분 다 당시 무지몽매했던 민족을 계몽하고 또 독립정신을 고취하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기계를 정말 한 100분의 1만 닮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도 우리나라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스토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이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요. 손정도 목사는 1881년 평안남도에서 출생을 했는데 집안이 분홍이었고 유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1904년 숭실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1908년에 졸업했는데 이 당시 숭실중학교는 평양에서 제일 좋은 사립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협성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죠. 여기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서 1918년에 정동교회 목사를 지냈는데 이 정동교회가 서울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세문안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전에 1912년에 이미 일본 경찰에 의해서 2차례 체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엄청난 고문을 당해서 결국은 그 후유증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1919년에는 상해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당시 임시정부 의정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죠. 거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회의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러다가 만주로 이주해서 길림교회 목사를 지냈고 그리고 1927년에 체포된 안창호 선생을 석방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2월에 중국 길림시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1962년에는 건국훈장 국민장 추서를 받았고요. 1996년에 유해가 봉환돼서 국립묘지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 안장돼 있습니다. 현순 목사는 손정도 목사보다 나이가 몇 살 위입니다. 1878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대대로 역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유하게 자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개화 사상에 빠져 있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현수는
관립 영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걸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다녀오고 서울에 와서는 다시 협성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정도 목사하고 현순 목사는 협성신학교 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정도 목사에 앞서서 정동교회 목사가 됩니다. 1914년에. 근데 그 중간에 1903년에 하와이 이주해서 한 5년 동안 살았고 1919년에는 상해에 망명을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외무, 내무 차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이 되겠죠. 그리고 1921년에는 임시정부 주미대사를 지냈고 1922년에는 소련에서 열린 극동인민 대표자 대회에 우리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미국 LA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고요. 그리고 그 유해는 1975년에 송환돼 가지고 봉환돼 가지고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돼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나이가 많으신 현순 목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8년 서울에서 이제 출생했다 그러죠. 그 당시 분위기가 이제 개화 사상이 막 꽃필 텐데 부친이 이제 개화파였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독립협회 간부들이 체포된 적이 있는데 그때 부친도 체포됐다고 합니다. 현수는 이제 관립영어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에도 가입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승만, 서재필과 교류를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875년이니까 현순 목사보다는 한 3살이 위고 서재필 박사의 1864년 그러니까 그때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하고는 동료처럼 지냈겠지만 서재필 박사는 스승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1899년에 독립협회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까 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 학교 이름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데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에 미국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앙을 받아들이죠. 그 일본 대학을 졸업하고 1902년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취직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인천에 있는 동아개발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가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 그 송출이 시작이 될 때인데 그 송출을 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거기에 취직이 됐겠죠. 그리고 1903년에는 하와이 그 이민자, 그러니까 사탕수수 노동자죠. 2차 이민단 인솔자로 하와이에 갑니다. 이거부터가 굉장히 저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탕수수 반 노동자들이야 이제 먹고 살려고 가는데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좋은 교육을 받고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하와이까지 간다. 이건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노동자들을 지도하고 또 영어를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고 또 불이익을 받으면은 농장주한테 그것을 항의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 자치회도 세우고 야간 학교도 세워서 거기 이제 교민들 이민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영어도 잘하고 교육도 잘 받은 한국 사람이 있다. 그걸 들은 하와이 감리교 본부에서 현순 당신은 이제 목사가 아니죠. 현순을 전도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섬에 교회를 설립을 하죠. 그렇게 한 4년 정도 살다가 1907년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배제학교 교사가 돼서 영어도 가르치고 뭐 민족의식도 고양시키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협성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908년에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914년 정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죠. 그 당시에 정동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은 기독교계의 어떤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순 목사의 국내에서의 활동, 즉 초기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현순 목사의 인생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1919년 2월 중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아마 그때 3.1 운동을 앞두고 여러 이제 모임에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모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하나인 이갑성 선생의 집에 비교적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거기에 이갑성, 당시 이제 함태영, 이승훈, 현순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3월 1일 날 우리가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가 있을까, 그런 논의를 하다가 이 참석자들이 현순한테 당신은 영어를 잘하니까 상해로 가서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의지를 알려주시오, 이런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받고 몰래 상해로 도망을 가죠.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그 현순 목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튼 빠져나가가지고 1919년 3월 1일 날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당시 상해에 먼저 와 있었던 이광수를 만나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영역을 하죠. 이 어학의 힘이 여기서 발휘되는 겁니다. 영역을 해서 그때 상해에 있는 외국 외교관 또 언론기관들의 이 영문 독립선언문을 배포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해 주재 외국 외교관들을 만나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919년 3월 말에 독립임시사무소라는 걸 세웁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기 전에 그 준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총무를 맡았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사들이 여운형, 이광수 등 나중에 뭐 쟁쟁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외무차장하고 내무차장, 즉 외교부 차관하고 행정안전부 차관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게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대한민국 원년 10월 11일,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임시정부 국무원, 지금으로 치면 국무회의 또는 내각이죠. 그 인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맨 앞줄에 왼쪽서부터 보면은 요 분이 신익희 선생, 그리고 요 분이 안창호 선생, 그리고 이분이 현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순 목사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신익희 선생, 안창호 선생하고 뭐 동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1919년 3월 초에 상해에서 찍은 건데 상해 잠입에 성공하고 일종의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때 상해에 잠입할 적에 나중에 임시정부 그 법무총장을 지낸 최창식 선생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둘이 상해 잠입에 성공해서 와 하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어떤 종이는 영수증입니다. 현순 선생이 나중에 하와이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교민들한테 모금을 해서 임시정부에 송금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김구 선생이 그 돈 잘 받았다라는 영수증을 현순 선생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도 돈 거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가 출범했을 적에
상해뿐만 아니라 뭐 연해주, 뭐 서울 임시정부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연해주에 이동희가 세운 대한인 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가 있는데 현순 목사한테 당신이 거기 가서 이동희를 설득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하라고 해라 해서 결국은 소련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그걸 가가지고 이동희를 만났습니다. 근데 현순 선생하고 이동희는 그 서울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결국은 연해주, 소련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대한인 국민의회가 상해 임시정부하고 이제 합류를 하죠. 임시정부가 이제 제대로 그 작동이 되니까 1920년 6월에 미국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임시정부가 미국에다가 구미위원회라는 걸 설치했는데 이거는 뭐 임시정부의 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임시정부 미국 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위원장을 이승만 박사가 맡죠. 그 전에 현순 목사가 임시위원장을 잠깐 맡아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인 1921년 4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대사관을 설치합니다. 현순 목사가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당시 구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 대사관을 설치하고 그 중에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 하나가 내가 대사다 하고 이제 나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이 대사가 되고 그 이후에 미 국무성을 방문해가지고 얼마나 높은 관료들을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양국이 수교를 해야 된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수교를 해야 된다. 이 요청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미국 정치인하고 미 국무성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죠. 양국이 수교를 해야 된다. 그 요지를 보면은 미국 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이 독립이 인정됐다라는 거를 각국 정부에 통보해라. 이런 걸 이제 계속 보내죠. 대단한 기계죠. 예. 이 과정에서 구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승만과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해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그러니까 현순 목사가 의욕이 너무 과한 거죠. 자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 대사관을 설치하고 내가 대사가 됐는데 그때 미국의 지인이나 또는 거기 이제 한국 교민들한테 후원금을 구미위원회로 보내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발끈한 거죠. 그래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을 떠나가지고 1921년 5월에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자기가 거기서 한 4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교민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교민들을 만나가지고 이승만 박사하고 서재필 박사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예요. 욕심도 많고 나의 공을 가로챘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다니니까 하와이 교민 사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하고 또 아니야 현순 목사 말이 맞아 하는 세력으로 이제 분열이 돼서 거기 계속 있기가 힘들어져서 결국은 다시 상해로 돌아옵니다. 상해에 왔는데 상해에서 임시정부 직책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현순 목사가 사회주의자들하고 어울리게 됩니다. 당시 임시정부에 이제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하고 또 그 이동희, 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에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22년 1월에 소련에서 극동인민대표회의 이 행사의 명칭이 다양합니다. 무슨
극동 피압박민족 대표회의 이렇게도 불려지는데 아무튼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표가 52명이 참석했는데 당연히 이제 여운형도 갔고 그리고 현선 목사도 가고 또 여기에 홍범도도 갑니다. 가서 레닌도 만나고 트로츠키도 만나죠. 근데 재밌는 게 레닌이 현순 목사를 부를 적에 목사 동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서로 동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개신교 목사인데 목사 동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콤레드 미니스터라고 불렀다는 하여튼 일화가 있습니다. 그 극동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상해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시사책진회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임시정부의 외곽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좌파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현순 목사의 행적을 보고 일부 국내 학자들은 이때 현순 목사가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한 공산당원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갔다가 다시 상해로 돌아와서는 분명히 임시정부의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보다는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임시정부에서 직책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1923년 2월에 하와이로 돌아옵니다. 왜 이런 계기가 마련됐나 하면은 상해에서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시사책진의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는데 미국 감리교 본부에서 연락을 해옵니다. 호놀루루에 한인 감리교회를 세웠으니 당신이 와서 그것을 맡아주시오. 그래서 1923년 2월에 하와이로 다시 가서 호놀루루 한인 감리교회 목사에 취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민들 전도하고 계몽하고 교육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모금 활동을 벌여가지고 그 돈을 임시정부에 매달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영수증 김구 선생이 보내준 영수증도 이 송금을 잘 받았다라는 영수증이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민족주의 계열하고는 좀 소원한 관계였지만은 현순 목사가 계속 그 후원금을 송금해 주니까 1935년에 임시정부에서 하와이 군도위원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940년 은퇴를 하고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1968년 7월 11일에 LA에서 사망을 하고 유해 봉화는 1975년에 됐습니다. 그 전에 1963년에 이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친했다라는 어떤 의심을 받았지만은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을 인정해가지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한 겁니다. 참 이분의 역정을 보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하와이로 1903년에 우리나라의 지식인 엘리트가 하와이로 간 겁니다. 갔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임시정부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고 또 명령을 받고 소련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이동희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오고 그 다음에 구미위원회 활동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고 자신이 대사라고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걸 전 세계에 알려라 그런 주장을 피고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 잠깐 들렸다가 중국 갔다가 또 소련의 극동 인민대표자 대회에 참석하고 중국에 왔다가 하와이로 다시 가서 교민들을 위한 계몽활동, 교육활동, 전도를 하다가 결국 미국 본토로 가고 유해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사신 분이죠. 요 사진은 현순 목사의 아들 피터 현입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피터 현은 두 분이 계신데 재미 언론가이자 작가인 2019년에 돌아가신 피터 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하고 다른 현순 목사의
아들 피터 현입니다. 이 피터 현이 1975년에 아버지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이 되니까 그때 같이 귀국을 해서 요 현충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피터 현도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유해가 봉환이 되니까 이제 같이 왔죠.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참 괜찮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살벌한 유신 시대였는데도 피터 현을 입국을 시키고 또 현순 목사의 유해도 이제 봉환을 한 거죠. 현순 목사하고 관련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뭐 몇 가지 뭐 의문이라 그럴까 그걸 갖게 되는데, 유해 봉환이 왜 늦어졌을까? 68년에 돌아가셨는데 1975년이 돼서야 왜 유족들이 국립묘지에 봉환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현순 목사가 왜 귀국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미국 그 캘리포니아 살 때인데 귀국해서 건국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정치 현장에는 이승만과 김구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승만하고는 아예 사이가 안 좋고 김구도 뭐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면 사회주의자들하고 어울렸다고 하면은 그때 여운형 선생하고 박헌영이 맹활약을 벌일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 돌아와 가지고 그분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귀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건 뭐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해방된 나라에 대한 실망보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년을 그냥 미국에서 조용히 지내지 않았느냐라고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답을 내려보지만은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손정도 목사는 국내 기독교계, 특히 감리교인들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순 목사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순 목사가 사회주의자들하고 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